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지역사회. 안녕하세요. 2026년부터 장애인 정책이 꽤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빼고 진짜 핵심만 콕콕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지갑, 내 일자리, 또 내 일상과 딱 붙어있는 변화들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볼까요? 사실 매년 정부 발표는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대체 나한테 중요한 건 뭐지? 싶을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자료를 탈탈 털어서 2026년에 장애인의 삶에 찾아올 진짜 실질적인 변화가 뭔지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야는 크게 4가지예요. 첫째, 가장 현실적인 지갑 사정. 둘째,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셋째,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교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줄 수 있게 하는 일상의 변화. 이 4가지를 중심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역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바로 돈입니다. 202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어떻게 더 든든해지는지 숫자로 딱딱 보여드릴게요. 핵심 숫자부터 바로 보시죠. 월 최대 43만 9,700원. 이게 뭐냐면 2026년부터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최대 금액이에요. 기초급여랑 부가급여를 합친 액수인데요. 다행히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그래도 조금만 더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에 월 소득 인정액이 140만 원 이하여면 대상이 됩니다. 이게 작년보다 2만 원 오른 거니까 문턱이 아주 살짝, 정말 살짝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냐고요? 네, 기초급여의 기준으로 작년보다 한 달에 7,190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 한두 잔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매달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 바로 그게 핵심이죠.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단순히 지원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일자리가 있어야죠. 2026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일할 기회가 또 어떻게 넓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슬라이드는 내용이 꽤 알차죠? 천천히 짚어볼게요. 먼저 전체 공공일자리가 무려 2,300개나 늘어서 총 3만 5천 개가 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새로 생기는 복지형 일자리 1,600개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지능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다는 거.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관심 있는 분들은 11월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자, 이건 혹시 주변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인사 담당자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장애인 고용 개선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중증장애인 채용을 늘리면 정부가 월급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채용하면 월 45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고 좋은 인재를 맞이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주제, 바로 이동권입니다. 집 밖에 나서는 것부터가 하나의 큰 도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2026년에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얼마나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될지, 교통 시스템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변화가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보세요. 2025년에 30% 수준이었던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요, 2026년까지 62%로,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겠다는 정말 야심찬 목표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건 정말 속이 다 시원한 변화입니다.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그 동네에 가서 또 새로 등록해야 했잖아요. 그 번거로움이 이제 사라집니다. 한 번만 딱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통합돼요. 와, 드디어 바뀌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들이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쥘 수 있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예산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자, 저희가 정해놓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자, 이 예산을 드릴 테니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걸 직접 골라 쓰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건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개인 예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림으로 쉽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다고 치면 그중 20%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개인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나한테 꼭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기기 같은 물품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큰 변화. 통합 돌봄이 드디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 퇴원한 후나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의료, 복지, 주거 지원을 한 번에 쫙 연계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 살던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거죠.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꽤 인상적인 변화들이 많았죠.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잖아요.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혹시 이 계획들의 빈틈은 없는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이 인용문이 예산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2026년 장애인 관련 예산이 9% 늘어난 건 맞아요.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이전 정부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꽤 둔화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국은 예산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이 정책들이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개인 예산제나 통합 돌봄처럼 좋은 취지의 제도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제대로 작동하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둘째, 건강권 보장이나 가족 지원처럼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정책이 현장에 잘 뿌리내리려면 이런 목소리에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겠죠. 네, 오늘 2026년 장애인 정책의 주요 변화들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들이 보여요. 하지만 동시에 예산 문제라던가 현장의 목소리처럼 아직 남은 숙제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모든 변화들, 과연 충분한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